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을 앞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훨씬 많아진 지금 하루하루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곤 하는 요즘이네요. 특히나 가족들을 생각할 때면 눈물이 울컥 올라올 때도 많습니다. 물론 가족들 모두 저에겐 똑같이 소중하지만 저에겐 누구보다 더 아까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덕분에 제 인생의 걱정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답니다. 제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전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과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존경받는 경찰이었죠. 어릴 적 아들은 그런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우리 아빠처럼 경찰 될 거야. 그래? 재한이도 아빠처럼 훌륭한 경찰 될 거야? 아빠가 아시면 엄청 좋아하시겠네. 어, 아빠처럼 나쁜 사람들 잡는 그런 경찰 될 거야. 난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로 멋있어. 그렇게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멋있다며 늘 아빠를 쫓아다녔던 아들 덕분에 남편은 더 열심히 경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아들에게 큰일이 생긴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던 아들이 차에 치여 크게 다치고 만 거였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아들은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어요. 눈도 못 뜨는 아들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오로지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잠을 자는 대신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었죠. 그런 저희의 정성에 하늘도 감복했는지 아들은 일주일 만에 깨어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힘들 수 있다고 얘기했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큰 행운이 뒤따른 거였죠. 그때부턴 진짜 아들이 하고 싶은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 다 해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까요? 너무 귀하게 여겨 아꼈던 저희의 태도 때문이었는지 아들이 사춘기가 되자 방황을 정말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고 무단 결석을 한 적도 많았었죠.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아들의 방황을 잡아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달래보기도 했어요. 재한아, 너 그러다가 학교 유급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학교는 꼬박꼬박 잘 다녀보자. 다른 거 몰라도 졸업은 해야지. 몰라, 나 학교 안 갈 거야. 학교 가기 싫은데 왜 자꾸 엄만 학교만 가라고 해. 내가 싫다고 하잖아. 엄마가 뭐 다른 거 바라니? 학교만 꼬박꼬박 잘 다니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학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 어떡해. 친구들이랑도 친하지 않고 학교 가면 나만 혼자란 말이야. 사실 아들은 성격이 조금 소심한 편이라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아들은 클수록 학교에 정을 두지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안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가 아무리 애원을 해도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아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자꾸만 삐뚤어지는 아들에게 엄하게 대했습니다. 전재한,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서 너 혼자 살아. 어?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만 잘 가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가 언제까지 학교에 불려가야겠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왜 학교 가고 싶지 않은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뭐 이 자식아?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무작정 학교를 안 가면 되는 거야? 됐어요. 제가 나가 살게요, 그럼. 그렇게 저 보기 싫으시면 제가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더니 아들은 정말 집을 나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존경받는 남편이었지만 아들일 만큼은 정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집을 나가버린 아들은 정말 며칠 동안 연락도 되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어르고 달래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온 후에는 어떻게든 학교 졸업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는지 아들은 그런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무사히 고등학교까진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오빠와는 다르게 딸은 제법 공부도 잘했고 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 불릴 정도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 후엔 대학도 정말 좋은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동생의 모습을 봐서 그런 건지 대학도 못 가고서 일을 하고 있었던 아들은 다시 수능을 보고 싶다며 저희에게 지원을 부탁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나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꼭 합격할게. 나 한 번만 믿어줘. 나 진짜 정신 차려서 어떻게든 내 앞길 제대로 살게. 재한아, 정말이야? 엄마가 이번에 정말 믿어도 되는 거지? 그래, 엄마. 나 이제 진짜 사고 안 치고 제대로 살 거야. 나 공부만 할 거니까 나 믿어줘. 그렇게 아들은 1년 반 정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재수학원에서 보내게 되었고, 명문대학은 아니었지만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사실 그저 아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대학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개과천선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은 진짜로 대학 생활에 성실하게 했고, 대학생 땐 학부 회장을 할 정도로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이젠 진짜로 정신을 차리고 사는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일반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딸은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두 아이들 모두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나 남편은 무척이나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취직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울린 거였습니다. 그 시간에 올 전화가 없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받아봤더니 그건 바로 아들이었어요. 경찰서에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서 정말 너무 놀라 바로 남편을 깨워 경찰서로 향했죠. 그런데 가봤더니 아들의 꼴이 아주 말이 아닌 거였습니다. 여기저기 다 터져서 상처가 나 있고 손등이며 다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재한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 전재한 씨 가족분이신가요? 술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족분들께서 모시고 가시고요. 내일 다시 출석 조사 요청할 테니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네, 뭐라고요? 보아하니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증언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난동을 피우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조사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은 그날 술에 엄청 취해 다른 사람들 테이블에서 아주 난동을 피운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서 저와 남편은 어찌나 마음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아들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사에서 동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더군요. 그게 술을 마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다른 곳에 폭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날 한심하고 보고 무시하는지 그걸 계속 겪다 보니까 감정이 갑자기 한순간에 폭발해버렸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술 마시고 그러면 되겠어? 누가 화난다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피해를 줘?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다신 그런 짓 안 할게. 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좀 용서해줘. 결국 저희는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주게 되었어요. 정말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젠 다 큰 성인인데 또 사고를 친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도대체 얘가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러는지 답답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선언을 한 거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딸은 정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아들이 과연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 속으로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딱 인사를 오던 날 저는 며느리를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너무나도 참하고 착했거든요.
행동부터 말투까지 어느 하나 모진 곳이 보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박성아라고 합니다. 차분하게 인사를 하는 며느린 첫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불편할 만도 한 자리에서 며느린 너무나 환한 웃음으로 내내 앉아 있는데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참 행복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단박에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아들의 신혼집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동안 꼬박 모은 돈으로 25평짜리 아파트를 해줬죠. 그때 며느린 저희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사실 며느리네 집안엔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며느리가 2살 때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돈 어른이 혼자서 외동딸인 며느리를 키웠고 사실 그리 넉넉한 형편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며느리가 저희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한 거였죠. 그 뒤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며느린 종종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아들이 결혼하고서 며느리와 밥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제가 다 울컥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사돈께서 벤일 하시지? 요즘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구나. 그래, 자주 연락은 드리니? 외동딸 시집 보내서 얼마나 헛헛하시겠어.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 아빠가 걱정이 많으셔서 저도 자주 연락드려요. 엄마랑은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네, 저 2살 때 섬이 싫다면서 가버리시곤 어떻게 사는지 소식도 몰라요. 한번 찾아오신 적도 없고요. 사진으로나마 엄마 얼굴은 아는데 그것도 젊었을 적 얼굴이라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멋쩍은 듯 웃는 며느리 얼굴을 보면서 참 짠한 생각이 들더군요. 며느린 참 마음이 착한 아이였어요. 시골 섬에 홀로 계신 사돈 어른을 누구보다 살뜰하게 챙기고 거기다가 저희에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타지에서 일하는 딸을 대신해 며느린 남편이 집에 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현관 앞으로 마중을 나가곤 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그래, 언제 왔어? 며느리 오는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네. 그쵸? 제가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그냥 왔어요.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불고기 반찬이에요. 저 아까 어머님한테 양념도 배웠어요. 오늘은 그거 제가 양념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럼 한번 우리 며느리 한 요리 맛봐볼까? 그렇게 남편은 며느리가 왔을 때 참 행복해하기도 했습니다. 늘 적막함이 가득했던 저희 집에 며느리가 오고 나서부턴 활기가 생겼죠. 사실 시집 오면 시댁은 어려운 곳이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저희에게 더 자주 찾아오고 살갑게 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딸에게 하는 것처럼 편하게 대해줬고요. 저는 며느리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릴 적 일찍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이들을 낳고 나서 한번 친정엄마한테 몸조리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어찌나 서럽고 슬펐는지 그때 생각이 나서 며느리가 결혼 1년 후 첫째, 3년 후 둘째를 출산했을 땐 제가 손수다 산후조리도 도와줬었죠. 첫째 손주가 어릴 땐 예민해서 거의 돌 때까지 통잠을 잡으질 못했죠. 그때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전 그런 며느리를 옆에서 도와줬어요. 낮엔 가서 애를 데리고 집에 오기도 하고 며느리 집으로 가서 애를 봐주며 집안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에미야, 너 들어가서 얼른 눈 좀 붙여. 지금 자야지 나중에 못 자잖니. 너 얼른 들어가. 애는 걱정하지 말고 나 있으니까. 어머님,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내내 계속 저희 아들만 보다가 가셨잖아요. 아유, 피곤하긴. 나야 저녁에 가서 잠이라도 잔다지만 넌 내내 애한테 시달려서 잠도 못 잘 거 아니야.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여.
그렇게 며느리의 등을 떠밀고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선 전 집안을 싹 청소하고 반찬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곤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그게 너무 고마웠는지 제가 집에 갈 때 며느리가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 솔직히 아이 보면서 너무 힘들 때 많았는데 어머님 오시면 이렇게 쉴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저녁상도 차려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애미야, 이제 나한테 네가 딸이다, 딸. 엄만 딸한테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야. 나도 우리 엄마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해주고 싶으셨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 내가 비록 받지 못했지만 너한테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리고 출산 후 다시 어린이집 교사로 복직을 하게 되면서 전 두 손주들을 대신 봐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애들 봐주는 거야 거뜬히 할 수 있었어요. 다만 너무 안쓰러웠던 게 아침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며느리였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온 며느리가 딱 출근을 하려고 나갈 때 전 며느리 입에 항상 주먹밥을 싸서 먹여줬어요. 성아야, 이거 좀 먹고 가. 너 아무것도 못 먹었지? 애들만 먹이고 넌 한 입 먹지도 못했을 텐데 얼른 이거 하나만 먹고 가. 어머님 괜찮아요. 저 가볼게요. 저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만, 딱 이것만 먹고 가. 자, 해라. 배고파서 어쩌냐. 점심은 굶지 말고 꼭 챙겨 먹고.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렇게 부랴부랴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짠하던지 혼자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잘 꾸려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 며느리에게 점점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에 대한 추억이 없었는데 마치 그 추억을 제가 다 채워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결혼하고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니 만난 거예요. 어머, 정말? 날 만나서 제일 좋다고? 아이고, 참, 말이라도 고맙네. 성아, 너 내 앞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어머니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릴 적 항상 아빠만 제 기억 속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엄마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데요. 어머님 이렇게 항상 건강하게 제 옆에 있어 주실 거죠? 그럼. 네가 이제는 어머님 가끔씩만 봐요. 해도 이제는 안 되겠다. 넌 우리 딸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아주 내 딸이야, 딸.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린 정말 제 딸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경찰 공무원 퇴직을 하고 나서부턴 저와 남편 모두 며느리와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답니다. 그때쯤 딸은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고 아들이야 워낙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안 하는 애라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항상 방긋방긋 웃으며 저희를 대해주니 저희도 며느리에게 마음이 확 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지금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이랑 같이 좀 여기 와주세요, 어머님. 성아야, 왜? 무슨 일 있는 거니? 뭔데? 무슨 일인데? 어머님, 이 사람 가출했나 봐요. 새벽에 저한테 문자해놓고선 지금 핸드폰도 꺼놓고 얼른 좀 와주세요. 다급한 며느리의 목소리에 아들네 집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거실에 온갖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며느리는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저희를 보자마자 엉엉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해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게 다 뭐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다 재한이가 해놓고 나간 거야? 어머님, 이 사람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다 날렸어요.
어제 대출금 상환하라고 우편이 왔길래 따졌더니 혼자서 막 화내고선 집을 아예 나가버렸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서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은 친구가 금융 다단계를 했었는데 거기에 홀라당 빠져가지고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투자한 돈을 다 날려먹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대출받은 걸 들키자마자 집을 나가버린 거였고요. 도대체 이 아들놈은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건지 며느리한테 면목도 없고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 실종 신고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성인의 경우 자기 스스로 나간 거라면 그것도 가능하지도 않았고 그저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 후 며칠 뒤 철없던 아들은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호되게 혼냈답니다. 넌 정말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서도 집을 나가 생각을 해?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당장 나가, 당장! 아버지, 저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면 바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지. 어디서 못 배워먹은 것처럼 물건들을 던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어? 당장 며느리한테 사과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아들이 며느리에게 사과를 했지만 사실 며느리에게 저희도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솔직히 그때도 며느리가 냉정하게 헤어지겠다고 했으면 잡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하더군요.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안 헤어져요. 애들도 있고 일부러 그랬던 것도 아니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요. 애미야,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네가 여태껏 저 자식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니? 그래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괜히 찾고 있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어머님.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런 결정을 해준 며느리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집은 결국 처분을 하게 되었고 아들낸 작은 집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되었죠.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도 잘리는 바람에 당장 생계가 급해지게 되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아들은 정신 차리고 곱창집을 한번 해보고 싶다며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아버지, 저 이번에 곱창집 진짜 제대로 해볼게요. 친구가 여기서 하는 가게는 넘기고 고향에 내려가서 새로 한다고 해서요. 이거 저 진짜 열심히 운영할게요. 이미 단골들도 많이 있고 이 정도면 저희 식구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냐? 또 애미 속 썩이는 거 아니고? 엄마,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제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그냥 얌전히 직장 다니려고 했는데 직장 다니는 월급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곱창집 운영해서 다시 집도 새로 살게요. 저흰 처음에 아들의 말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워낙 그전에도 회사를 다녔다 그만뒀다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시작했다가 금방 그만두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반대했는데 그런 저와 남편을 설득했던 게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 와선 진지하게 저희를 설득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 많으신 거 알아요. 저희 남편 지금까지 제대로 뭐 보여드린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남편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친구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어떻게든 가게 잘 유지해보려고 하나하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그러는 거니? 아유, 우리야 니들이 그냥 잘 살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다지만 솔직히 지금껏 재한이가 한 일이 있다 보니 선뜻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실이긴 하구나.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남편이 곱창집 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이 앞섰는데 이번엔 정말 믿어봐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옆에서 남편 응원 많이 해주셔야 남편이 더 힘내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진심으로 저희에게 마음을 전하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서 저희는 아들의 사업을 허락해 주게 되었어요. 대신 아들의 사업은 며느리의 이름으로 인수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했죠. 그렇게 아들은 결혼 후 6년 만에 곱창집을 인수받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아들 말처럼 곱창집이 진짜 잘 됐어요. 애초에 아들 친구가 꾸준히 운영하던 곳을 인수받았으니 단골 손님들도 제법 되었고 매일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가게가 바빠지니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같이 곱창집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들 내외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전 정말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가끔씩 곱창집에 지나가다 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며느리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저희 아들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에미야, 이제 좀 제안이 정신 차린 것 같니? 아유, 저 자식이 저렇게만 열심히 살면 좋겠다만 다른 사고는 안 치고 있지? 네, 어머님. 요즘은 매일같이 가게 나와서 청소하고 일하고 바빠요. 사고 칠 겨를도 없어요. 그래, 아이, 그러면 다행이고. 너도 뭐 별일 없는 거지? 애들은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바쁜가 보구나. 애들 그냥 오늘 쭉 우리 집에서 재우고 일 끝나면 그냥 집에 가서 쉬고. 감사해요, 어머님.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일찍 애들 데리러 갈게요. 그 후로도 아들 내외는 정말 열심히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도 제 1년이 가지 못했어요. 아들이 가게를 인수하고서 1년이 지나자 아들은 다시 슬슬 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 번은 지나다가 가게에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며느리 혼자서만 홀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아들은 어디 갔나 봤더니 아니 손님 테이블에 떡하니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아들에게 다가가 말을 했습니다. 이애 천재한,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어? 엄마,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 아, 네 와이프는 저렇게 고생하는데 넌 왜 여기 앉아 있냐고? 같이 일어나서 서빙도 하고 그래야지. 아이, 나도 지금까지 일하다가 이제 막 앉았어. 엄마, 이쪽이 우리 가게 단골 손님분들이셔. 아, 내가 또 이렇게 손님분들 챙기는 거라니까. 아들은 단골들을 챙긴다는 핑계로 같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일으켜 세워 등짝을 딱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아들은 헤헤 웃으며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여지껏 계속 이러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며느리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에미야, 아이 쟤 여지껏 저러고 있었다니? 아유, 저러면 어쩐다니? 내가 가서 뭐 화라도 내볼까? 어머님, 그냥 두세요. 나름 단골 손님 관리한다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남편이랑 저렇게 같이 술 한잔 마실 때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선 제가 잘 말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이거 방금 구운 건데 가서 아버님이랑 야식으로 좀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으니까 얼른 가져가셔서 드시고 쉬세요. 전 정말 세상에 이런 대인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며느리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라면 골백 번도 더 짜증내고 화를 냈을 텐데 며느린 꾹꾹 그걸 다 참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가게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저한테 며느리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난 것 같다 싶어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을 붙들고 전화를 받으니 며느리 목소리를 듣고서 전 또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이 사람 술 마시고 운전하려고 해요. 어머님, 어떻게 해요? 제가 말렸는데도 지금 계속 차키 찾고 난리예요. 아니, 이 자식이 정말? 에미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 우리가 할 테니까 너 그 자식 좀 붙들고 있어. 네, 알겠어요, 어머님.
알고 보니 아들은 그날도 손님들과 술을 같이 마셨던 거였고 가게 마감하자마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들의 소란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식당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아들은 만취 상태로 정신줄을 놓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나 남편은 아들에게 아주 학을 뗐고 더 이상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면목도 없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나서서라도 끝을 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찾아갔더니 아들이 또 집을 나갔다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이 자식이 또 나갔다고? 아이고, 얜 정말 미안하다, 에미야. 정말 우리가 너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아니에요. 일단은 어머님, 아버님, 남편 돌아오려면 아마 한참 걸릴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집에 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연락 꼭 다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아들에게서 연락이든 소식이든 들려오지가 않았어요. 사실 늘 사고를 치더라도 나중엔 꼭 전화가 왔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건 이후론 아들 모습조차 찾질 못했죠. 그게 사건 이후 거의 2달 정도 흐른 시기였어요. 분명 가지고 있는 돈도 한 푼 없을 텐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으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게 지나가도 가게 문도 닫혀 있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봐도 전화도 받질 않으니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저는 며느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재한이 연락 한 통도 안 왔었니? 아니 그래도 며칠 지나면 돈 떨어지니까 집이라도 오더니만 아유 또 어디서 사고 치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 정말 연락 안 왔었어? 네. 며칠 전부터 저도 연락이 안 돼요. 때 되면 오겠죠 뭐. 이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나중에 연락 올 거예요. 그래. 일단 재한이한테서 연락 오면 꼭 나한테 전화 좀 해다오. 네, 알겠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를 만나고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아들이 사라지면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게 바로 며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나 담담하게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전 혹시라도 애들이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했는데 저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솔직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질만 하지 않나요? 그러니 며느리가 나한테 말을 하지 못한 게 있나 싶어 전 다시 며느리를 만나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며느리네 집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아파트에서 며느리가 나오더니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나오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는 걸 보고서 도대체 어딜 가길래 저러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전 그래서 며느리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게 되었어요. 뭔가 감추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서 며느리 뒤를 한참 쫓아가다 보니 한 건물에서 며느리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 그 건물을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건물은 바로 정신병원이었거든요. 도대체 얘가 여기를 왜, 무슨 이유로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전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에미야, 너 지금 어디니? 저요? 아, 저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왜요, 어머님? 너 어디 왔는지 봤다. 1층 현관 앞에 있으니까 이리로 오거라. 네? 여기 1층에 오셨다고요? 그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렇게 전 1층 로비에서 며느리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절 보자마자 제 앞으로 달려오더니 바로 제 발밑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니, 너 왜 울어?
어?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왜 우는 거니? 그리고 여긴 왜 왔고? 너 대체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어머님, 사실은 남편 여기 있어요. 뭐? 아, 우리 아들이 여기 있다고? 설마 너 제 아들 여기 집어넣은 거니? 네, 네, 맞아요, 어머님. 제가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펑펑 우는데 전 너무나 놀라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사고를 많이 친 아들이긴 했지만 정신병원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참을 발을 잡고 울던 며느리를 전 일으켜 세우고 근처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일단 영문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공원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전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지금껏 저희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어머님 아버님이 충격 많이 받으실까봐 지금까지 얘기를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충격? 무슨 얘긴데? 뭐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냐? 사실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저한테 손찌검을 했어요. 뭐라고? 언제부터? 아니,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아니, 걔가 너한테 그랬다고? 전 아들이 하다 하다 못해 며느리에게 그런 짓까지 했다는 걸 듣고서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까지 저지르다뇨. 정말 말문이 막히고 한숨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아니었는지 며느린 그저 담담하게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놀라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랬을 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 데리고서 찜질방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그랬을 땐 모텔도 애들 데리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럼 왜 여직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니? 언질이라도 주지 그랬어.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충격받으시면 어쩌나 걱정되고 애들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넣었던 거야? 그게 얼마 전에도 또 그랬어요, 어머님. 그때 가게에서 술 때문에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사람 또 정신 못 차리고 술을 마셨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제가 잔소리했더니 또 집안 물건들 죄다 던지고 결국 아니다 싶어서 집만 챙기고 저도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다음날 울고불고 또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비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굴었더니 이 사람 세상을 떠나겠대요. 애들이고 저 없인 살 수 없다고 메시지만 남겨놓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여러 차례 아들에게 시달리고 있었고 겨우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나와버린 거였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냉정하게 굴자 아들은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며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도 반응을 안 해주려고 했지만 느낌이 그날따라 참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서 찾았는데 정말로 아들이 잘못된 결정을 시도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린 아들을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였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이 나지 않아서 도저히 말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그 모진 일을 다 당하고서 왜 버티고 있어? 그냥 모지게 돌아서지 왜 버텼어? 저 나쁜 자식 그냥 놔둬버리지.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성아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데 전 어머님한테 상처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결국 저와 며느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혼자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끙끙 앓으며 버텨왔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철없는 아들 때문에 착한 며느리가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구나 싶어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전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성아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야 네가 우리 며느리를 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넌 네 인생 찾아야지. 우리 아들 때문에 더는 고통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하자. 어머님, 솔직히 저도 그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이 사람 포기 안 하려고요. 애들한테 소중한 아빠고 또 어머님 아버님한텐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아들을 저 때문에 그렇게 포기해버리시는 거 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끝까지 잡아볼게요, 어머님. 그러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아들, 나랑 남편이 감당해야지. 네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어머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사람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고요. 저는 참 며느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인 저조차도 이젠 답이 없다 손을 놓으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믿어준다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전 그 후로 아들의 면회도 가게 됐습니다. 아들은 절 보자마자 처음엔 엄청 놀라더니 나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신없이 사느라고 엄마랑 아버지, 아내랑 우리 애들한테도 다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재안아, 너 성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너랑 헤어지라고 했다.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헤어지라고 했더니 성아 너랑 안 헤어진다더구나. 너 정말 성아한테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엄마, 저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나 진짜 여기서 치료 잘 받아서 나가서 새 사람 될게. 그렇게 몇 달을 더 입원 치료를 하던 아들은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퇴원할 때 보니 아들은 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어요. 사실 그전까진 늘 어딘가 모르게 화가 많아 보였는데 그 모습들이 진짜 싹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전 그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도 있었지만 다 며느리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와 운동을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저나 남편에게 아들이 직접 전화가 와 운동 보고를 하곤 해요. 엄마, 우리 지금 나가고 있어. 오늘은 좀 멀리 돌아보고 오려고. 내일은 비 소식이 있어서 아마 멀리 못 돌 것 같아서 오늘 좀 멀리 갈 거야. 그래.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기특하네. 엄마, 내가 달라진다고 했잖아. 나 운동 끝나고 또 전화할게요. 그렇게나 술을 많이 마시던 아들은 그날 이후로 술도 다 끊고 열심히 운동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곱창집도 성실하게 다시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다 며느리 덕분에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며느린 끝까지 저희 아들을 믿고서 기다려줬던 거고 어떻게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날 이후로 3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아들은 그 후로 술을 단 한 번도 먹지 않고 운동도 많이 해서 살도 많이 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아침부터 잠이 들 때까지 24시간 내내 붙어 있으며 열심히 같이 일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들은 며느리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들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전 사실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저희 아들은 지금도 망나니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말도 안 들었던 아들이었으니 그 누구 말인들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하고 사람 만들어준 며느리에게 그저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돈댁에도 며느리랑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사돈께선 70이 넘으셨음에도 아직도 뱃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살고 계세요.
남편이랑 저 며느리 이렇게 같이 갈 때면 항상 저희 사돈께서 매운탕도 끓여주시고 회도 내주시고 정말 너무 대접을 잘해주신답니다. 아이고 사돈, 우리 딸 잘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난 애비가 부족하게 키워서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돈분들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저희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허허 웃으며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귀한 따님 저희한테 시집 오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 며느리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아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전 이렇게 평생 사돈 어른들께 회도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흰 사돈과도 잘 지내며 지금은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보니까 며느리가 종종 이곳 사연을 듣더라고요. 아마 이 사연을 듣게 되면 자기 얘기라 딱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며느리한테 한마디 남기고 싶네요. 애미야, 그동안 참 고맙고 미안했다. 앞으로는 너에게 이 고마운 마음 다 보답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하마. 늘 나한테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라고 하는 너지만 나한텐 누구보다 딸 같은 며느리가 너야. 네가 시집 오고서 단 한 번도 난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였지.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요즘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면 뭐 불륜이나 고부 갈등, 사기 같은 자극적인 일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얘기처럼 이런 일들도 현실에서 있다는 걸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결혼을 해서 안 맞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결단지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물론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니 안 맞을 때 냉정하게 갈라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평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면서 맞춰가려는 노력을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귀한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인연이 있으시다면 늘 그 소중함을 표현하시고 함께 행복하게 오래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저 역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철이 그만큼 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철이 들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친정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저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아빠는 직장 생활로 공장에 다니셨고 엄마 만두 가게에서 일을 하셨어요.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 어릴 적부터 전 오빠와의 추억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빤 저보다 한 살이 많았지만 정말 저보다 어른스럽고 듬직했어요. 늘상 오빤 학교에서 절 챙기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오빤 제가 학교할 시간에 맞춰 저희 반 앞으로 찾아오곤 했어요. 그럴 때면 항상 친구들이 오빠를 먼저 발견하곤 절 놀리기도 했습니다. 야, 박세희, 네 오빠 저기 왔네. 야, 박세희 부럽다. 어떻게 니네 오빤 하루도 빠짐없이 널 데리러 오냐? 부럽다, 부러워. 야, 하지만 나 놀리지 말라고. 놀리긴 누가 놀린다고 그래. 너 놀린 적 없거든? 부러워서 그러지, 부러워서.
친구들의 그런 놀림에 전 항상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밖에서 기다리면 오빠한테 가서 짜증을 부리곤 했어요. 오빠, 내가 우리 교실 앞에 서 있지 말라고 했지? 왜 자꾸 와서 기다리고 있어? 오지 말라니까. 그냥 비슷한 시간에 끝나서 온 것뿐인데 너 왜 그렇게 화를 내? 친구들이 막 놀린단 말이야. 오빠가 맨날 나 데리러 온다고 놀린다고. 그땐 그런 오빠의 호의가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엔 오빠를 자연스럽게 피하기도 했어요. 오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너무나 예뻐했습니다. 항상 어딜 갈 때면 절 챙기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오빤 저와 고등학교도 똑같은 곳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오빤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전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늘 제 곁에 한결같이 있을 것만 같았던 오빠에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오빠가 백혈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어요. 처음엔 단순 빈혈인 줄 알았던 저희 가족은 갑작스런 오빠의 병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계속해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 분위긴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전 학교에 가도 오빠 생각에 눈물만 났고 제대로 학교 수업도 듣지 못했습니다. 매일을 눈물로 보내면서도 오빠 병문안을 갔을 땐 아무렇지 않게 환하게 웃으며 오빠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죠. 오빠, 나중에 오빠 다 나오면 나한테 꼭 기타 알려주는 거다. 알았지?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어, 세희야. 오빠 안 잊어버릴 테니까 그만 얘기해. 오빠 또 잊어버리면 나 진짜 막 화낼 거야. 저번에도 집에 가서 알려준다고 해놓고선 집에도 안 오고. 이번엔 치료 다 받으면 꼭 다시 집에 오는 거야. 그래서 나 기타 치는 법 알려줘. 그래. 이번엔 오빠가 꼭 나와서 집에 갈게. 알았지? 오빤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약속했지만 결국 오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백혈병 발병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오빠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저희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엄마 아빤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빤 평소에 술은 한 잔도 안 드셨는데 매일같이 술을 드셨고 엄만 아침 저녁으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매일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전 저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선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을 했죠. 그런데 저 역시나 오빠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집에선 제대로 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전 늘 학교에서 몰래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주변의 친구들도 슬슬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2학년에 올라가면서 반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던 친구들은 제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결국 전 고등학교 2학년 땐 거의 혼자 다녔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참 잘 불렀던 같은 반 친구였어요. 잘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던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제일 인기 많은 남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박세희, 너 수학 문제 이거 풀 줄 알아? 아까 보니까 너 수학 문제 좀 풀던데 너 나랑 같이 공부 안 할래? 됐어. 나 누구랑 같이 공부 안 해. 아, 왜? 같이 공부하면 서로 도움되고 좋잖아. 나랑 같이 공부하자. 어? 야자할 때 내 옆으로 와. 짝꿍 학원 가서 얻거든. 내가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래. 알았지? 그 친구는 저에게 참 유달리 잘해주고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땐 전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친구가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게 그땐 그저 제가 불쌍해서 그런 거라고 삐뚤어진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오빠에 대한 그리움은 너무나도 커졌고 고등학교 내내 전 마음속 오빠를 놓아주지 못한 채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런 제가 고3이 되어서야 엄마 아빠는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오빠가 떠나고서 1년이 넘도록 저희 집은 생일에도 축하 한번 해보질 못했는데 제가 고3 때 생일날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생겼답니다.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절 기다리고 있었던 엄마 아빠가 케이크에 촛불을 켜두고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한 거였어요.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엄마 아빠가 우리 딸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얼른 소원 빌고 촛불 불어. 엄마, 아빠,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오늘 우리 딸 생일인데 당연히 준비해야지. 세희야, 엄마랑 아빠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우리 딸도 이렇게 있는데 너무 슬퍼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게. 지금까지 묵묵히 엄마 아빠 기다려줘서 고마워 세희야. 그때 진심 어린 엄마 아빠 얘기를 들으며 전 오빠가 떠나고 난 뒤 처음으로 집에서 펑펑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전 오빠를 조금씩 마음에서 놓아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빤 오빠가 떠나고서 지금까지 백혈병 환자들에게 매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백혈병을 앓다 보니 치료비도 얼마나 많이 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수익의 일부분을 그렇게 기부하면서 오빠를 기리고 있어요. 사실 저희 집이 안정을 찾게 된 건 그 후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특히나 엄마 아빤 저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고3 땐 원래도 공부하느라 늦게 집에 올 시기임에도 제가 전화라도 안 받는다 싶으면 엄마 아빤 학교까지 달려오시곤 했어요.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다 떨어졌던 상황이었어요. 야자가 끝나자마자 집에 그렇게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전화기도 꺼져 있고 학교 야잔 끝날 시간이 넘었는데 집에도 오지 않으니 그 비에 절 찾으러 그냥 나오셨더라고요. 엄만 절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선 그저 하염없이 한마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엄마 괜찮아? 아니, 난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미안해. 아니야, 다행이야. 너 괜찮으니까 다행이야. 그렇게 너무나도 슬펐던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고서 전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 평범한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30살 중반쯤 되었을 때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별로 없다 보니 그동안 동창회를 하는지 마는지도 몰랐었는데 한 친구가 제 SNS를 보고서 연락이 오면서 그렇게 동창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동창회에 참석한 날 정말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 박세희, 너 박세희 맞지? 도연아, 오랜만이다. 너 진짜 그대로구나? 야, 박세희, 네가 어떻게 여길 나왔어? 그동안 매번 나와도 한 번을 나오질 않더니 너무 반갑다, 야. 너야말로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그동안 왜 안 나온 거야? 동창회 지금까지 여러 번 했었는데. 아, 아니, 난 동창회 한다는 거 몰랐고, 반장이 하도 날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길래 누군가 해서 와봤지. 어? 그게 난데? 내가 너 계속 찾았잖아. 그거 나야, 나. 나 너 동창회 나올 줄 알고 매번 너 찾았거든. 진짜 반갑다. 그 친구는 정말 절 너무나도 반가워하더라고요.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친한 애가 한 명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궁금해 한번 나가봤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그날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친구가 무슨 말이라도 할라치면 다들 친구한테 주목되곤 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친구의 모습에
전 참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인기 많은 친구가 그때 절 정말로 좋아했다는 거였습니다. 동창회에서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막 다른 동창들이 그 친구를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도훈아, 너 오늘 진짜 기분 좋겠다. 너 세희 엄청 보고 싶어 했잖아. 여기 온 애들 다 알 정도로. 그때도 세희 엄청 좋아하고 따라다녔지 아마? 그래, 맞아. 조도연 너 진짜 행복하겠네. 첫사랑을 이렇게 만나냐? 그러게. 그땐 내가 좀 세희를 따라다녔지. 내가 하도 따라다니니까 세희가 나 찾잖아. 아이, 뭘 차. 나한테 고백 한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거 아니야. 너 몰랐어? 내가 너 엄청 좋아했는데. 너 빼고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넌 아직도 모르네. 그렇게 그때 인연으로 저흰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루는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남자친구를 딱 기억하고 있었던 장면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때 밴드를 하면서 노래도 참 잘 불렀었거든요. 아, 맞다. 도연이 너 그때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러지 않았어? 예전에 왜 축제 때 노래 불러서 막 후배들이고 선배들이고 너 찾아오고 그랬잖아. 지금도 밴드 해? 아니, 지금은 안 하고 있지. 사실 나 예전에 가수 되는 게 꿈이었다. 근데 엄마가 절대 안 된대.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가수는 안 된다고. 딴 따라 되면 인연 끊고 살겠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못했어. 진짜? 난 너 가수 됐어도 성공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노래 잘하잖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 좋네.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선 직업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잖아. 그래서 엄청 반대해서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사실 남자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자친구는 공부도 물론 너무나 잘했지만 재능이 너무 특출난 만능 재능꾼이었거든요. 특히나 저희 집은 오빠를 떠나보낸 아픔이 있다 보니 부모님께서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다 반대 한 번 없이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던 이 친구가 부모님 반대에 부딪혀 꿈을 포기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늘 밝고 명랑하기만 했던 남자친구의 속사정을 듣게 되니 이 친구도 저와 다르지 않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흰 정말 속마음을 진실되게 털어놓을 정도로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가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을 연애하면서 참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어요. 전 회사에서 승진도 척척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의 일도 술술 풀렸습니다. 저흰 이게 다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행운을 평생 누리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선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좋다고 하니 엄마 아빠도 무조건 좋다며 찬성하셨죠. 처음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를 왔을 때도 엄마 아빠 너무도 좋아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인사를 하고 집에 갔을 때 엄마 아빠는 저에게 엄지를 척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세희야, 애가 참 됐다, 됐어. 어쩜 저렇게 예의 바르고 착하니? 겉모습은 세상 잘생겨가지고서 도도할 것 같은데 사람이 엄청 순하고 착하구나. 어떻게 저런 친구를 만났어? 그치, 엄마?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고등학교 때도 인기 많았거든. 그나저나 엄마랑 아빤 그런 마음에 든 거지? 아이, 당연하지. 우리 세희가 좋다고 하면 아빠 무조건 찬성이다, 찬성. 근데 오늘 딱 보고 나니까 이건 반대할 게 하나도 없겠더라고. 우리 세희 신랑감으로 아주 딱이다, 딱. 그렇게 저희 집에선 한 방의 남자친구를 사이로 받아주셨어요. 문제는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처음에 인사 갔을 때부터 시부는 사실 괜찮았는데
시모의 반대가 정말 극심했거든요. 아예 인사조차 안 받으려고 하시다가 어느 날은 한번 와보라며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선 정말 세상에 태어나 처음 굴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차나 마시자며 말을 꺼낸 예비 시모는 정말 각오하고 저한테 독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이렇게 부른 이유는 알다시피 난 이 결혼 반대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반대 안 하는 거 전했는데 아무래도 너한테 그게 안 닿은 것 같아서 그 얘기하려고 불렀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세상에 변호사란 애가 어쩜 대기업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애랑 결혼하겠다고 들어. 엄마가 다 세상 살아보니까 사람은 끼리끼리 수준 맞춰서 만나야 되더라. 엄마 하는 말 알아듣겠어? 우리 아들 변호사 그냥 된 거 아니다.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면 당연히 내 허락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정말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 말 그대로 무시라는데 진짜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더군요. 아무리 제가 엄청 잘난 게 아니라 해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이 결혼 못 하겠네요. 물론 남자친구가 대단하고 잘난 거 저도 알겠지만 저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잘난 며느리 다시 맞이하시고 전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세희야, 잠깐만.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세희한테 사과해. 도연이 너 엄마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세상 착하던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 여자를 잘못 만나도 한참 잘못 만났네. 아가씨, 내 얘긴 끝났으니까 여기서 그만 나가줘요. 결혼 안 하겠다고 했으니 더는 할 말도 없겠네. 엄마, 세희야, 잠깐만, 잠깐만. 전 결국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말았고 남자친구는 절 따라 나오려다 자신의 팔을 잡고 놔주지 않는 자기 어머니를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남자친구의 큰 고함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전 그때부터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 후로도 저와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 그런 남자친구에게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너랑 나랑 고등학교에서 만난 인연이고 소중하다는 거 알아. 근데 난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날 반기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 우리 그만하자. 무슨 소리야, 세희야. 내가 어떻게 너랑 헤어져. 절대 안 돼. 난 너랑 헤어질 수 없어. 결혼을 하더라도 난 너랑 할 거야. 그러니 제발, 제발 헤어지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엄마랑 연이라도 끊고 올게. 어?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난 우리 오빠가 만약 너처럼 그렇게 했다면 너무 화났을 것 같아. 어찌됐든 너한테 너무 소중한 부모님이고 부모님한테 네가 소중한 아들이잖아. 나 때문에 그 관계 깨지는 것도 나 원치 않아. 이 결혼은 그래서 안 돼. 아니야. 엄마가 반대해도 난 너랑 꼭 결혼할 거야. 난 너랑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어. 안 되겠다. 그럼 가자. 나랑 갈 데가 있어. 그렇게 남자친구가 절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저희 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가선 엄마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행동에 저뿐 아니라 엄마 아빠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셨죠. 그때 남자친구는 정말 당당하게 부모님께 선언을 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세희한테 상처를 줬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희는 상처가 큰지 절 자꾸 밀어내네요. 전 세희랑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제가 세희 곁에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제가 부모님과 연을 끊더라도 절 사이로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우리 세희랑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는 건가? 네, 저한테 세희가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희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세희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 못난 사이라도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서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엄마 아빠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전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앞에서도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허락을 구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의 노력은 빛을 보게 되었어요.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남자친구는 정말 본인의 식구들과 치열하게 싸웠고 영까지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백기를 들었던 건 예비 시모였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서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결혼 후 전보다 더 다정해졌고 절 너무나도 아껴줬거든요. 그러니 남편과 지내면 지낼수록 제가 참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역시나 시모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 대놓고 절 괴롭히진 않았지만 은근슬쩍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는 말을 시모가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참, 너 도연이 너랑 결혼하기 전에 배필이 있었던 거 아니? 걔네 집안도 얼마나 빵빵한지 몰라. 직업도 좋고 말이야. 유명한 디자이너야, 디자이너. 너도 아마 그 브랜드 들으면 알걸? 근데 그렇게 싫다고 싫다고 도연이가 거절하길래 난 걔보다 더 대단한 여자가 있는 줄 알았지 뭐냐. 그러게요. 남편이 그 대단한 분보다 절 선택했네요. 어머님 아들 선택이 영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안목이 어머님 닮았다던데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그러디? 나 닮았다고? 네. 남편은 어머님이 그런 거 재고 따지고 그러는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 본 적 없는데 그 얘기 남편한테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아마 남편이 들으면 진짜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모는 또 은근슬쩍 절 무시했지만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맞대응을 해주니 그때부턴 시모도 말을 조심하더라고요. 사실 전 시모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인데 당연히 잘 지내고 싶은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시모는 마음의 절 영 차지 않는 듯 했어요. 생신날 선물이라도 하나 사갈라 치면 무조건 제가 준 선물은 항상 탐탁치 않아 하시곤 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저번에 어머님이 가지고 싶다고 하셔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어머,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이거 갖고 싶다고 한 건 맞는데 색상이 영 칙칙하네. 난 좀 밝고 화사한 게 잘 어울리는데 넌 아직도 그렇게 날 모르니? 아, 그러셨어요? 여보, 그렇게 내가 밝은 거 사자고 했잖아. 어머님 이 색 안 좋아하실 것 같다니까.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처음에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꼭 이거 사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 아들이 고른 거니? 네, 색이 너무 칙칙하죠? 아이, 여보, 거봐.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보이지? 아유, 아니다, 아니야. 아이, 다시 보니까 예쁘네. 역시 우리 아들이 날 닮아서 세련됐어. 정말 눈에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하다 보니 남편도 대체 시모가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소소하게 일이 있었을 뿐 큰 사건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서 행복하게 지내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 소식을 양가에 전하니 당연히 저희 집에선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머, 진짜야? 세희야,
진짜 너 임신했다고? 세상에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세희야, 축하한다, 축하해. 어쩜, 우리가 그렇게 손주를 바라고 바래왔는데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엄마, 그렇게 좋아? 이제 할머니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야? 그럼 너무너무 좋지. 우리 세희 태어날 때도 좋았지만 그것만큼이나 너무 기쁘다. 엄마가 눈물이 다 날 지경이야. 축하한다, 우리 딸. 사위한테도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그리고 시댁에선 시부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직접 시댁에 가서 알려드리니 시부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니. 애미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래, 몸은 좀 어떠니? 컨디션은 괜찮고? 네, 아버님. 다행히 입덧도 없고 좋아요. 애가 아주 복덩인가 보구나. 입덧도 없다니 참 다행이다, 다행이야.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경사가 생기다니. 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생긴 일이지 않니?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좋아하는 시부를 보면서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린 하는구나. 요즘 애들 애 안 낳겠다고 난리라던데. 그거 하나 마음에 드네. 역시나 툭툭 말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임신 기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칼퇴근을 하고서 집에 오자마자 아직 나오지 않은 배에 대고선 태교를 해주곤 했습니다. 우리 복동이 아빠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아빠가 우리 복덩이 태어나면 다 해줄게. 당신 그렇게 좋아? 아직 크기가 손바닥만큼도 안 하는데 당신 보면 이제 곧 애가 나오겠어. 당연히 좋지. 우리 둘 꼭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어. 당신은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 난 당신 닮은 예쁜 딸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성별은 뭐 상관없고 난 당신만 닮으면 돼. 뭐? 왜 나야? 당신 닮아야지. 당신 닮아야 똑똑하고 뭐든 잘하잖아. 아니야. 당신 닮아야 똑부러지고 착하고 예쁘지. 그렇게 저흰 너무나도 행복하게 태교를 하며 지냈어요. 이대로 아이가 태어난다면 저희 가족 다 더 행복하고 밝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태아의 성별이 나올 주차가 됐을 때쯤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던 시모였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오니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너 오늘 병원 간다며? 오늘 태아 성별 나오는 날 아니야? 네, 맞아요, 어머님. 오늘 아마 성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사실 뭐 내가 널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아들이길 바래라.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네가 아들만 낳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도연이가 외아들이고 아들이 귀하니까 아들만 낳아. 그럼 내 마음도 바꿔보마. 널 며느리로 인정해 줄게. 네? 어머님, 성별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건 남편이 아들 성별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제 결정이 아닌데요. 그거니 저거니 난 모르겠고, 다른 거 몰라도 아들만 낳아. 지금까지 너도 나랑 잘 지내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 딱 아들 하나만 낳아. 정말 끝까지 아들 거리면서 전화를 끝낸 시모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성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시부도 장남도 아니고 집안에서 셋째였거든요. 또 남편은 딸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시모는 끝까지 아들만 가지라면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아들에 집착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받았던 날, 전 병원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이리저리 보시던 선생님께서 웃으며 저한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어, 보니까 딱 엄마 닮았네요. 네, 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저는 딸이라고 하니 너무 기분이 좋고 뛸 듯이 기뻤죠. 저나 남편이나 성별을 크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지만 은근 딸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성별을 듣고 나선 너무나도 기뻐했고요. 진짜? 진짜 우리 딸이야? 야, 여보, 나 너무 좋아. 딸이라니. 당신 뭐 먹고 싶어? 내가 오늘은 당신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줄게. 아니다. 나 오늘 일찍 퇴근할 테니까 당신 딱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나 기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정말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딱 진료실을 나오고서 갑자기 걱정이 한가득 밀려오더라고요. 그토록 아들 아들 외쳤던 시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당연히 물어보실 텐데 딸이라는 걸 알면 어찌나 또 사람을 들들 볶아댈까 싶어 그때부터 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나서 시모에게서 마침 딱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성별은 나왔니? 딸이야, 아들이야? 어머님, 딸이에요. 그런데 제가 딸이라고 딱 말을 하자마자 정말 한 1분 동안 시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막만 감돌고 있었는데 그 정막을 깬 건 바로 시모의 뜻밖의 말이었어요. 아, 그러니? 그래, 알았다. 우선 검사 받느라 고생했구나. 집으로 갈 거지? 조심해서 가고 나중에 또 통화하자. 사실 좀 시모의 말이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당연하게 저한테 폭풍처럼 잔소리를 했던 시모였는데 왜 이번엔 별말 없이 전화를 끊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5일 뒤가 바로 제 생일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전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집으로 오겠다며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너 오늘 생일이지? 그래, 밥은 먹었니? 안 그래도 너 몸보신 좀 시켜줄까 하다가 마침 좋은 사골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푹 고왔다. 이거 갖다 줄 테니까 아침으로 먹어. 지금 너 집에 있지? 네. 근데 지금 오시려고요? 거의 다 왔어. 어차피 저녁은 아들이랑 같이 먹을 거 아니야. 다른 거 해줄까 하다가 그래도 임신도 했고 그랬는데 든든하게 뭘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고 있다. 밥 아직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전 갑작스런 시모의 호의에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손주를 보게 되니 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이제야 들었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정말로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선 싸온 사골국을 바로 꺼내셨고요. 처음엔 너무 뜬금없는 일이라 좀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바로 냄비에 올려 끓이시더니 저한테 밥상까지 차려주시는 거 있죠? 식기 전에 얼른 먹어. 간 좀 봐봐라.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아, 어머님, 딱 좋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쨌든 국 싹싹 비워서 먹고 난 일이 있어서 좀 가봐야 되겠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그럼 나 간다. 그러더니 시모는 제게 밥상만 차려주시곤 바로 가셨어요. 전 기분 좋게 시모가 차려준 밥상을 싹싹 비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더군요. 분명 먹은 건 시모가 차려준 사골국밖에 없었는데 온몸이 빨갛게 변하면서 목 주변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못 가 숨까지 쉬기 답답해졌습니다. 이럴 일이 없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그때 생각난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당신 언제 와? 지금 오고 있어?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어디가 안 좋아? 아니, 나 막 온몸이 빨개지고 목도 간질간질거리는 게 이상하네. 당신 좀 빨리 와봐.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나 지금 가니까 당신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남편은 바로 집으로 달려왔고, 전 그런 남편과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선 제 상태를 보고선 급하게 치료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뭔가를 물었어요. 환자분, 혹시 뭐 드신 거 있으세요? 아, 아니, 별건 안 먹고 그냥 사골국 먹었어요. 밥에다가요. 아, 사골국. 아, 근데 왜 그러지? 환자분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이러신 거거든요. 땅콩 알레르기 있으시죠? 혹시 땅콩 이런 거 들어간 거 드신 거 아니신가요? 전 그때 의사의 말을 듣고서 딱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을 딱 한 입 먹자마자 시모가 이상하게 묘한 웃음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골국 맛이 약간 너무 고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전 시모가 왜 사골국을 가지고 집에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이 차려준 사골국에 땅콩이 들어간 것 같아. 뭐? 엄마가 사골국을 갖다 주셨어? 갑자기 왜? 내 생일이라고 차려주신 건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일단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당신은 좀 쉬고 있어.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바로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검진을 해보더니 아이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눈물이 다 나오던지 저도 저였지만 제 뱃속의 딸이 잘못될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별다른 탈이 없다고 해서 너무나 안심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아시고선 저희 부모님도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오셔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셨답니다. 저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괜찮다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 남편은 시댁에 전화해 사실 확인을 했어요. 시부가 말하길 아침부터 사고를 고우더니 땅콩가루 거기다 뿌렸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남편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더라고요.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남편은 제 병실로 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걸 듣고선 엄마 아빤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갈 것처럼 화를 내셨어요. 뭐? 자네 지금 안 싸더니 땅콩을 국에다가 넣었다는 건가? 아니, 우리의 땅콩 알러지 있다는 거 모르셨어? 당장 자네 앞장서게. 내가 가서 안 싸던 게 똑똑히 들어야 되겠네. 그래, 아주 내가 우리 딸 이렇게 만든 거 가만 안 둘 거야. 얼른 가세.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부모님께 사과라고서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얼마 뒤 시모가 시부와 함께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니, 나 몰랐지. 아, 네가 땅콩 알러지 있는 거 내가 몰랐지. 알았으면 그랬겠니? 네 시아버지가 하도 땅콩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지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이 모르게 뭘 몰라. 지난번에 명절 때 뻔히 다 있는 앞에서 얘기했는데 모르긴 뭘 몰라? 당장 사과 안 해? 당신 여기까지 와서 핑계만 댈 거야? 얼른 당장 사과해, 사과. 아니, 글쎄 난 몰랐다니까. 정말 몰랐다니까 그러네. 왜 나한테만 그렇게 소리를 쳐? 이 여편 내가 진짜 뻔뻔하게 사람 큰일 날 뻔했는데 몰랐다고 해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얼른 사과하라고. 사실 전 시모가 이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명절 때도 시부가 워낙 땅콩을 좋아하시다 보니 집안 곳곳에 땅콩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저도 남편도 여러 번 제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말했었거든요. 그러니 시모가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시부는 시모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고 시모는 정말 마지못해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사과를 받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원을 하고서 남편은 절 위해 두 가지를 대신 해줬어요. 첫 번째는 시모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거였어요. 그걸 알고선 시모는 아주 난리가 나서 집까지 찾아왔고요. 너,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적금 금지? 피해 보상? 너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어? 아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너 당장 취소 못해? 당장 취소해. 못합니다. 전 앞으로 제 아내 지킬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전 엄마 꼭두각시였잖아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지금껏 제가 말 한 번 안 들어본 적 없다는 것도 아시죠? 제가 하고 싶은 건 죄다 반대하시고 엄마 뜻대로 제 인생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제 가정 지켜야 되겠어요. 뭐라고? 그럼 엄마는 네 인생에서 엄마는 안 중요하니? 네가 어떻게 지금 그 자리까지 갔는데? 네가 누구 덕에 그 자리에 갔는데? 아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제가 그러려고 변호사가 된 것 같네요. 엄마가 저 이렇게 만드신 거네요. 진짜 너, 그래서 너 설마 날 고소한다고? 진짜 그런다고? 너 정말 엄마 앞으로 안 보겠다는 거니? 네, 이젠 저도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 엄마 아들 그만하겠습니다. 결국 남편이 그렇게 선언을 하자 시모는 울며 불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너, 너 어떻게 나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 하나 있는 거 내가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네가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지금껏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제 인생에서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딱 하나 제 아내만은 제가 원하는 것이었다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저한테서 없애버리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전 제 아내와 딸 지킬 겁니다. 더 이상 엄마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만 나가주세요. 나가시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시모를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 내쳤습니다. 시모는 밖에서 내내 울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서 집으로 갔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많이 놀랐지? 당신 놀라게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네. 근데 당신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 또다시 그런 일 겪게 안 할 테니까. 정말 미안해. 여보, 괜찮아? 당신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어, 나 이번에 알았어. 엄만 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 마음대로 날 조종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날 위하는 척 했다는 거. 당신을 그렇게 잃었다면 나 정말 미쳤을 거야. 이지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 그러니 지금에서라도 바로 잡아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여보. 그 뒤로 정말 남편은 시모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연락해도 남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시모는 계속 남편에게 연락을 하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로 남편은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부만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명절에도 시부가 저희 집으로 와 명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서야 저한테 미안하단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로 시모는 절절하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에미야,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았어. 정말 미안하구나. 날 한 번만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하마.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하마. 이렇게 메시지가 오지만 저 역시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받아줄 생각은 없을 것 같네요. 시모는 그렇게 본인의 욕심 때문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들이 마치 자신의 인형인 듯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지만 그런 시모의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이제야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괴롭게 만든 시모가 이제야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후로 제가 딸을 한 명 더 낳아 두 딸을 열심히 키우고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역시나 두 딸들에게 너무도 다정한 아빠가 되었어요. 퇴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두 딸들을 안아주는 일이랍니다. 아빠 왔다. 우리 딸들 오늘도 잘 지냈어? 엄마 힘들게 안 했지? 어디 한번 안아보자. 아이고, 우리 딸 안 본 사이 더 예뻐졌네. 여보, 불과 몇 시간 전에 봤잖아. 누가 보면 한 몇 달은 떨어져 지내는 줄 알겠네. 그런가? 아니, 난 우리 딸들 몇 시간만 안 봐도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 우리 딸들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일찍 온 건데.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남편을 볼 때면 참 행복하고 이런 게 바로 가족이구나 새삼 느끼곤 합니다. 제 친정 부모님도 자주 집에 오셔서 손주들을 봐주고 계세요.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서 두 딸들을 돌보는 게 참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다행히 좋은 남편을 만나 같이 육아도 해주고 좋은 부모님 만나 제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전 이렇게 제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며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도 그렇지만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남들과는 다른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 뿐인데 그게 마치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것처럼 면죄권을 받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참 저도 답답함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저희 남편도 그랬지만 누군가 인생을 쥐락펴락 하려고 한다는 게 그 피해자 입장에선 참 괴롭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혹시나 자식을 또는 형제를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본인 인생에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먼저 알아야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 인생이 힘들고 버거우시다면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찾다 보면 인생의 행복도 함께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